그 밤을 나는 잘 기억한다. 나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날 밤도 또 하나의 교대 근무였다. 가게는 24시간 운영되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새벽 시간대에는 거의 아무도 오지 않았다. 대부분의 경우 내 교대 시간 동안 고객은 10명도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만히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기에 항상 할 일을 찾았다. 보통 손님이 없을 때는 재고를 정리하곤 했다. 가게는 꽤 컸고 가끔 다른 직원이 일할 때도 있었다. 재고를 정리하는 사람이거나 청소를 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혼자였다. 식료품 코너에서 선반을 정리하고 있을 때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무언가 필요하신가요, 손님? 그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망설였다. 아, 계란이 어디 있는지 알려줄 수 있나요? 보통의 질문처럼 들렸지만 뭔가 이상했다. 그의 얼굴은 보통의 얼굴이 아니었다. 못생긴 건 아니었지만 뭔가 달랐다. 위십술이 지나치게 돌출된 느낌이었고 거의 만화 캐릭터처럼 보였다. 그 모습이 불편했지만 나는 크게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그저 알맞은 복도를 가리키고 다시 일을 계속했다. 선반을 계속 정리하면서 빨리 끝내고 싶었다. 일이 끝났을 때 나는 물건이 담긴 카트를 끌고 뒷방으로 가기 시작했다. 나는 그에게서 멀어졌지만 그는 몇 초 동안 나를 따라왔다. 나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발걸음을 더 빠르게 옮겼다. 마침내 나는 저장실에 도달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뒤를 돌아보았고 그가 나를 따라오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나는 안도했지만 여전히 불편한 기분이 남아있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나는 저장실에 너무 오랫동안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게 앞을 너무 오래 비워두는 것은 안전하지 않았다. 그럴 경우 도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이상한 사람이 아마 이미 떠났거나 원하는 것을 다 가져갔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산대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긴장감은 참을 수 없을 정도였고 나는 몇 분 동안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몇 분 후 용기를 내어 위를 쳐다봤다. 그때 나는 문틈으로 무언가를 보았다. 그것은 나를 얼어붙게 만든 한 쌍의 눈이었다. 나는 깜짝 놀라서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나는 그곳에 갇혔다는 걸 알았지만 빠르게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나는 내 주머니에서 커터칼을 꺼내 문틈을 통해 그 눈을 밀어내려 했다. 다행히도 효과가 있었다. 그는 물러섰고 나는 그 기회를 이용해 문을 전력으로 차서 그의 얼굴을 가격했다. 그 남자는 화장실을 빠져나가고 근무 시간은 항상 같았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그 시간 동안 거의 아무도 오지 않았다. 만약 내가 밤새 한두 명을 응대했다면 그것만으로도 많은 편이었다. 일은 지루하고 때로는 우울하기까지 했지만 나는 대학 대출을 갚아야 했다. 그곳에 있는 유일한 이유는 새벽 근무 수당으로 시간당 $5가 추가되기 때문이었다. 그 겨울 12월의 차가운 밤, 나는 항상 하던 대로 신문을 읽거나 휴대폰을 만지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다 주차장에 차의 불빛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빨간색 트럭이었다.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고 문을 닫고 나서 나는 다시 신문에 집중했다. 다시 신문을 쳐다봤지만 그때는 더 이상 읽고 있지 않았다. 나는 긴장한 채로 그가 결제하고 떠나기를 기다렸다. 다시 고개를 들었고 내 공포에 그는 이제 가게 문 가까이에 서 있었다. 가장 무서운 점? 그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처음처럼 가만히 서 있었다. 오직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것은 나를 행동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나는 가게 문 쪽으로 걸어갔고 그때 본 것은 나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 가까이서 봐도 그의 얼굴은 여전히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문을 잠그고 열림에서 닫힘으로 표지판을 돌리고 뒤로 물러섰다. 그는 여전히 거기 유리문 바로 밖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 그림자는 가까이서 볼수록 더욱 불안하게 느껴졌다. 나는 계산대에서 전화기를 집어들고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통화하는 동안 그는 아마도 내가 상황을 묘사한 방식 때문에 망설였던 것 같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설득할 수 있었다.
기다리는 동안 나는 다시 계산대 뒤로 숨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몸을 움츠렸다. 그때 나는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두드리는 소리였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주위를 끌려는 부드러운 두드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문을 부수려는 듯한 강한 두드림이었다. 나는 일어난 모든 일을 설명했다. 빨간색 트럭과 그가 갔을 것으로 보이는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불행히도 나는 그 남자의 얼굴을 묘사할 수 없었다. 얼굴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던 불길한 어둠만 기억났다. 결국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그가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몇 달 후 나는 그 일을 그만두기로 했다. 더 이상 야간 근무를 견딜 수 없었고 도시에서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았다. 하지만 그렇게 시간이 지나도 그날 밤의 몇몇 기억은 여전히 나를 불안하게 만든다. 2년이 지나고 또 다른 직장에서 다시 야간 근무를 시작했다. 그의 눈은 천장을 보고 있었다. 상황은 매우 불편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에게 말을 걸었지만 그는 단지 크고 불규칙한 소리만 내며 대답했다. 가게 밖을 보며 누군가 그와 함께 있는지 확인하려 했지만 주차장은 비어 있었다. 그는 아마 걸어서 온 것 같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그대로 서서 계속해서 그 소리만 냈다. 그를 돕기 위해 나는 감자칩 한 봉지를 건네며 가져가도 된다고 말했다. 그를 도울 방법을 생각하던 중 갑자기 그는 돌아서서 가게를 나갔다. 나는 그를 불쌍하게 여겼지만 동시에 조금은 안도했다. 하지만 그날 밤의 비명과 이상한 시선은 여전히 조용한 순간마다 나를 따라다닌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피곤하고 그냥 잠이나 자고 싶었을 때 전화가 울렸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다. 한기가 내 등을 스쳤다. 이 시간에 누가 전화할까? 분명히 나쁜 일이 있을 거라 생각했다. 나는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고 들려온 소리에 나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 남자였다. 그 불안하게 만드는 비명소리와 함께 나는 급히 전화를 끊었지만 이미 두려움은 내 안에 뿌리내리고 있었다. 나는 모든 커튼을 닫고 집 주변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내 몸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어찌 된 일인지 그 사람은 떠나갔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음을 포기한 것에 감사하고 있다. 이것은 내 인생에서 겪은 수많은 밤 중 하나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 후 다른 직장에서 겪은 일은 나에게 두려움과 위험의 더 깊은 차원을 보여주었다. 나는 시골 지역에서 초임 경찰로 일하고 있었고 내 파트너인 독일 셰퍼드 강아지인 샘미와 함께 밤에 도로를 순찰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평화로운 밤이었지만 한 하얀 밴이 농작물밭 한가운데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문이 열려 있었다. 얼굴에 나무잎이 부딪혔다. 그러다 갑자기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그때 나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았다. 주변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소리가 들리며 내가 둘러싸여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갑자기 두 팔이 내 목을 조여왔다. 나는 숨을 쉴 수 없었고 빠져나갈 수 없었다. 그 순간 내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때 샘미의 짖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이어서 남자의 비명이 들렸다. 샘미가 그의 다리를 물어 내게 방역할 기회를 준 것이다. 나는 본능적으로 돌며 반가쇠를 당겼고 그를 맞췄다. 샘미와 함께 나는 차로 다시 달려갔다.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다. 뭔가가 옆 복도에 떨어진 것이다. 그 순간 나는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문은 너무 큰 소리를 내서 못 듣는 게 불가능했을 텐데. 잠깐, 혹시 내가 눈치채지 못한 채 손님이 들어온 게 아닐까 생각했다. 그럴 일은 드물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었다. 나는 돌아서서 살펴보았고 내 몸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다. 복도 끝자락에 한 남자가 서서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래서 그 순간 나는 침착하려고 했다. 그 길에서 그 남자가 또다시 다른 복도를 가로질러 나타났다. 이번에는 대화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그는 내게 질문을 쏟아냈다. 처음에는 내 이름과 나이를 물었다. 어디서 공부하는지,
왜 야간 근무를 하고 있는지 물었다. 그까진 괜찮았다. 그런데 갑자기 질문이 점점 더 개인적인 것으로 바뀌었다. 그는 내가 파티에 자주 가는지, 여자친구가 있는지, 그리고 나서 내가 남자친구가 있었는지 물었다. 그 질문을 하면서 그는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행동에 나는 얼어붙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카트를 더 빨리 밀어가며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다. 계산대에서 약 20분 정도 기다렸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때 나는 그가 계란이나 다른 무엇을 가져갔다면 이제 끝이야.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잠시 화장실에 가기로 했다. 교대 근무가 한산했기 때문이었다. 직원 화장실에 들어가 앉자마자 내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얼어붙었다. 첫 반응은 여기 있을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내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 싶지 않았다. 나는 다리가 보이지 않도록 세운 채로 문 아래로 보지 않으려고 바닥만 집중해서 쳐다보았다. 가게에서 뛰쳐나갔다. 내 호흡은 가빠졌고 내 몸은 떨리고 있었다. 나는 여러 번 사장에게 전화를 했고 마침내 전화를 받았다. 나는 그에게 일어난 일 모든 것을 설명했고 그는 경찰을 부르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경찰을 불렀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 남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들은 주변을 수색했지만 그를 찾을 수 없었다. 그 사건 이후 나는 새벽 근무를 단 2번 더 했고 다행히 그 남자를 다시 보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까지도 그 문틈 사이로 보였던 그의 눈은 나를 괴롭힌다. 나는 외딴 고속도로의 주유소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다. 몇 분 후 다시 보니 그는 주유소 옆에 멈춰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는 아마 주유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때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거기서 가만히 서 있었고 마치 주유기를 쳐다보는 듯 했거나 아니면 나를 쳐다보는 듯 했다. 그 남자가 천천히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의 얼굴 윤곽을 구분할 수 없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흐릿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가 내가 알아챈 것을 모르는 척하려 했고 그 전에 문을 일찍 닫으면 꾸지람을 들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 순간에는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두려움이 이미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 나는 너무 두려워서 계산대 뒤로 돌아가 앉아 그 자리에 몸을 웅크렸다. 더 이상 밖을 보고 싶지 않았고 그 남자가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다. 몇 분 동안 그렇게 앉아서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깨어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했다.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고 싶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나는 용기를 내어 그가 떠났는지 확인해 보았다. 일어나서 밖을 보자 나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질렀다. 그 소리가 주유소 안에서 울려 퍼졌고 내 심장은 가슴에서 튀어나올 것 같았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전화기를 꽉 쥐고 있었다. 갑자기 정적, 두드리는 소리가 멈췄다. 몇 초 후 나는 차 엔진 소리가 나고 주차장에서 차가 떠나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몇 분을 더 기다린 후 일어나서 밖을 살펴보았다. 그가 떠났다는 것을 확인했다. 곧 경찰 순찰차가 주차장에 들어오는 것이 보였고 주 경찰관이 차에서 내렸다. 그들이 내리자마자 나는 즉시 안도감을 느꼈지만 그날 밤의 두려움은 오랫동안 내 마음에 남아 있었다. 경찰이 도착한 후 이번에는 시범이 2시부터 4시까지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일하게 되었다. 가게는 번화한 도로에 있었지만 주변은 조용하고 시골스러웠다. 새벽에는 보통 10명에서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방문했으며 대부분은 맥주나 간식을 사갔다. 어느 특정한 밤 20대 초반의 젊은 남자가 가게에 들어왔다. 그가 들어오자마자 큰 소리로 외치며 이상한 소리를 냈다. 처음에는 그가 어떤 정신적 장애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동정심이 생겼다. 내 동생도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그를 이해하려 했다. 그는 아무것도 짚지 않고 계산대에 걸어와서 그대로 서서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지만 전체적인 상황이 이상했기 때문이다.
1시간쯤 지나서 가게 전화가 울렸다. 전화를 받았을 때 나는 그 남자의 익숙한 비명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나를 완전히 기습했다. 내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생각하려 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생각은 이건 장난일 거야 뿐이었다. 전화를 끊었지만 불안한 느낌은 더욱 커져만 갔다. 나는 그가 근처에 있는지 계속해서 창문을 쳐다보며 살폈다. 내 동료가 4시에 교대하러 왔을 때 나는 안도감을 느꼈다. 드디어 집에 갈 수 있었다. 집에 돌아가서 피곤한 몸을 던져놓고 그 일이 있었던 밤을 잊으려고 했다. 내 심장은 빨리 뛰었고 태양이 떠오를 때까지 나는 잠을 자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몇 주가 지나면서 나는 그 사건을 조금씩 잊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지하실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바닥에 종이들이 흩어져 있었고 누군가 그들을 만졌던 것처럼 보였다. 그 옷장 안에서는 나를 얼어붙게 만든 것이 있었다. 벽에 7-Eleven이라고 쓰여 있었고 내가 일했던 가게 주소와 내 집 주소가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다. 옷장 안에는 주방용 칼들과 큰 다용도 칼이 있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누군가가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것이다. 그것이 내 관심을 끌었다. 나는 차에 불빛을 켜서 누군가 나타날지 확인했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조사를 결심했다. 벤을 조사하고 있을 때 샘미가 강하게 목줄을 당기며 내게 트렁크로 이끌었다. 내가 열었을 때 끔찍한 냄새가 나를 강타하며 거의 쓰러질 뻔했다. 그 안에서 나는 7개의 시체를 담은 봉투를 발견했다. 발이 봉투 끝에서 나와 있었다. 나는 즉시 라디오로 지원을 요청했다. 기다리던 중 내 주변에서 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샘미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고 나는 총을 꺼내 들고 뒤따랐다. 나는 밭을 가로질러 뛰었고 도로를 달리며 후사경을 통해 누군가 우리를 쫓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확인하지 않았다. 우리의 생명이 우선이었다. 지원군이 도착했을 때 벤은 이미 사라졌고 아무런 증거도 번호판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 밤은 두려움,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선택의 무게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지금도 나는 내가 옳은 일을 했는지 궁금하지만 내 깊은 마음속에서는 샘미와 내 생명이 후회할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하다는 걸 알고 있다.